민생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개혁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슬로건은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집행할 능력과 역량은 없거든요. 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 명의의 집에 후보자가 아들 명의의 집에 전세 계약을 해서 살았는데 그 계약서를 대선 직후에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 의원님. 네,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부동산 의혹이 있죠.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재개발 매입 지역에 뭐 도로 부지를 샀다, 예. 뭐 이런 어떤 의혹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이제 그 한강뷰의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처음에는 이제 그 대여를 했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는 또 정리했다. 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뷰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뭐 폭등을 해서 엄청난 아들이 이제 자산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어떤 의문도 있었는데 또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뭐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뭐 전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계는 좀 더 명확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대선 직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네. 한 것은. 좀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알면서도 묵인하다가 이제 장관이 이제 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사후에 보정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뭐 본인은 뭐 청문회에서 또 밝히겠다 44년 공직생활 동안에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 계속적인 어떤 이어지는 부동산 의혹의 좀 시리즈에서 좀 비판을 좀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박 대변인. 네, 6월 4일이면 대선 다음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지명될 걸 알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반전세 계약인데 뭐 살 수는 있죠. 뭐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면. 근데 이게 그냥 반전세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살았어도 문제고 뭐 나중에 체결해도 문제고 좀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네. 좀 편법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월세를 200만 원 정도 내고 살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여를 했다라고 했다가 증여로 말을 바꾼 이 7억 원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강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바로 7억을 빌려준 그 아파트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 갭 투자를 투기로 악마화를 해서 차단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갭 투자를 통해서 18억 원 정도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4배 가까이 치솟아서 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갭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금 8억 이상 갖지 않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창구를 아예 틀어 막아버렸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뭐 국토부는 아닙니다만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의 장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과 이 서민들에 대해서만 좀 대출 규제로 옥죄는 이런 좀 내로남불적 행태가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재명 정권이 정권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는 인사들을 좀 쓰고 국민들에게 좀 납득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좀 낙마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마 사유다. 정말 이 대출 규제 이후에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 참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태양광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이 편법으로 쪼개서 투자한 게 드러났다면서요? 예,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크게 보면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예. 것이죠. 일단 본인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영농형 태양광, 즉 농지 등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손쉽게 설치하도록 그런 어떤 법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
4개나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 네. 부인, 뭐 동생, 아들까지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면으로 이제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편법으로 지금 투자한 게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뭐 소규모 태양광을 20년으로 뭐 여러 군데 뭐 지금 현재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알았는데도 이렇게 돼야 되느냐 문제부터 해서, 과연 이렇게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하려고 하기 위하면 이제 농축산 어떤 조합에 또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태양광 사업을, 특히 이제 영농 태양 같은 경우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더 밝혀내야 할 것 같고,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뭐 국책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탈원전 이런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제 문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는 이 소위 말해서 그리드 전력 개통망 차원에서 이게 과도하게 생성돼 버리면 이 전력 개통망 자체가 좀 문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조절을 하는데, 전력이 생산되더라도 그것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한전 등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개통망을 관리하느라 굉장히 좀 눈이 빠진다 이런 어떤 말을 할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 지금 전력망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본인들은 정작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불법적으로 지금 이제 하는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이해 충돌을 위배하면서까지 또 법안을 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민석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청문회 안 좋은 선례가 지금 남겨져 가지고 자료 제출하지 않고 정인 나오지 않고 하면서 버티는 이런 어떤 청문회가 지금 이제 선례가 돼 버려서 뭐 이런 어떤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밝혀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산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쫙 있잖아요. 쫙 있는데 그거를 100kW 단위씩 다 쪼개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kW 이하로 계약을 해야만 한전이 고정된 가격으로 이 비용을 준다는 거잖아요. 참 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거 참 잘 설계를 하고 참 잘 찾아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런 좀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서 20명에서 30명 내지의 사람들이 또 쪼개기로 투자를 했다.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실에서 있을 때 이런 태양광 사업들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 관련 사업 주식들에 좀 투자를 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좀 태양광을 무리하게 발전시키면서 일종의 그 시민단체들과 관계자들 먹여 살리는 그런 수건 사업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 아니냐. 실제로 대부분이 중국산 또 패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만 또 먹여 살리는 결과였고, 사실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독일과 같은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조량이나 발암량이 일관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의 실패를 선언을 하고 프랑스에서 전력을 빌려 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원전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해 가면서까지 무리한 사업을 하고 그것을 관계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규명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정권이 바뀌게 돼서 그런 사업에 연루된 사람이 지금 외교부의 후보자로까지, 통일부의 후보자로까지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성한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90%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펼쳐질 텐데 조금 더 견제의 눈을 크게 떠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탄소 제로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을 막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지금 왔고,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제 LNG라든지 이런 어떤 수입이 좀 급등했고 또 예. 그 이후에 또 에너지 가격이 또 폭등한 통에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부담했고 그것을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좀 그 뭐랄까 적자를 좀 감내한다고 해서 또 이제 일부 전기료가 이제 인상을 예. 시키고 특히 3년용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용 전기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조업의 경쟁력도 지금 이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인데 정작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사업을 철저하게 했다. 특히 이 태양광 관련된 이런 어떤 수익은 한전에서 이 이제 전력에 따른 어떤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상당히 이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태양광 같은 경우 지금 그 원전에 거의 아직까지도 뭐 조금 과거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10배 가까운 네. 생산 어떤 단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한전이 지원하는 통해 한전이 어떻게 보면 좀 재정적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은 정작 이렇게 좀 이제 탈법과 어떻게 보면 좀 적법, 위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부당하게 좀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한전 적자 때문에 한전이 채권 발행을 열심히 하면서 채권 시장에까지 여러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저는 뭐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보면요, 뭐 공통점이 있어요.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의혹이 제기되면 진짜 아니다. 그러면 빨리 해명하면 그 논란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많은 후보자들에게 논란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빠르게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아직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청문회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전세 계약을 맺고 네. 또 이제 후보자로 지명돼서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채무 탕감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해명이 되지 않는 이슈들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좀 반밈이라고 하죠. 예, 온라인 예. 현상으로 뭔가 좀 해명하기 어려운 그런 좀 의혹이나 의문 제기들이 있을 때 반농담으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본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민주당이 여대 야소 국면이고 청문위원들도 민주당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목도를 했던 것처럼 뭐 성경책 구절까지 읊조리면서 거의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문회의 이 입법부의 검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심지어는 이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공통으로 제안을 했던 것들까지 국민의힘에 탓을 하면서 예. 완전히 뭉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장에 가면 오히려 더 안락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밖에서 이제 SNS나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하고 해명을 하면 이게 홀로 싸우는 꼴이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여당 의원들에게 의지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아니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입법부가 최소한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그렇죠. 대한 핵심적인 견제 수단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실 굴종하고 오히려 후보자들의 비리를 뭐 청빈이다 어쩐다 찬양까지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청문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처음이 쉽지 두 번은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예. 쉽거든요.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 자료 없는 청문회, 또 충분히 재현될 수가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청문회에 가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또 나경원 의원이 농성하는데 그 농성장을 찾아서는 자료 다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이 보질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좀 새롭게 제출된 게 있나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그 뻔뻔함이 도를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 이슈로 인해서 농성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에 가가지고 자료 다 냈다. 예. 그리고 또 더 낼 수도 있었는데 뭐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안 해서 안 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사람이 참 저렇게도 좀 뻔뻔한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봤습니다. 아니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 핵심적인 그 의혹 이슈 중에 자료를 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석사학위 이슈 관련해서 그냥 그 출입국 관리소 뭐 자료 뭐 5분이면 뭐 우리가 그 민원 24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내라 하니까 그걸 내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이제 뭐 항공편으로 재가공한 자료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게 뭐 편명도 없는 네. 엉터리 자료였음이 이제 드러났고 또 재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수익과 지출면에 있었던 차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처음에 5억 받아서 지출이 13억 난 이 갭에 뭐 강연료 등의 어떤 기타 수익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까 기타 수익이 1,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말을 바꾸는 게 그 사이에 뭐 경사와 조사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그렇게 예. 하다가 또 청문회장에서는 또 갭이 좀 있으니까 한 2억 정도를 처가로부터 받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나이가 60이 된 국회의원 사위에게 어떤 처갓집에서 그렇게 2억씩이나 줄 거며 또 그 처갓집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재력이 그렇게 탄탄한 그런 어떤 집안도 아닌데 완전히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정의에서는 그럼 냈냐 하니까 냈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또 냈다는 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처가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일이라고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현재 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 또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강덕구 의원 통해서 이제 뭐 표절 방지 관련된 아들 동아리 활동에 이제 입법 발의하고 그런 거는 맞지만 그러나 진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진정이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제 믿게 하고 싶으면 그런 어떤 진학 그 관련된 지원서를 내면 돼요. 그런데 또 그런 자료 또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도 지금 이제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까지는 낸 적이 없는데 정작 또 나경원 의원 농성장에 가서는 자료를 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적반하장식의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인성과 좀 도덕성 그리고 정책적 역량에서 정말 부적합한 후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도덕성 청문회랑 정책 청문회를 분리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자료 제출을 좀 강제하는 법안을 좀 입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참 여소야대 상황에서 검증이 굉장히 힘든데 이 국민의힘이 뭐 김희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국민청문회라 그래갖고 이제 증인도 전문가도 따로 불러서 이제 여러 의혹되는 부분을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제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이제 야당이 야성을 되찾아야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청문회장에 남아서 뭐 정책 검증을 하건 아니면 그런 뭐 이제 논리 사이에 어떤 그 모순점을 짚어내건 검증을 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뒤늦게라도 따로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여러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배추 농사를 2억을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네. 것이 이 수익률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뭔가 이 등락폭이 있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월급 형태로 매달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 그 김대희 씨라고 하는 이 평창군 연합 회장이죠. 배추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 농사가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는 개념인데 매달 받는 배추 농사 투자라는 것이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한 이 6억 원이라는 그 자금 흐름 그러니까 이게 신고되지 않은 이 자금의 불투명한 흐름에 대해서도 애초에 6억이라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규명이 안 되는 건데 생활비를 비롯해서 이 부수적인 것들을 다 빼고서도 6억 원이 소명이 안 된다. 이건데 이 사실 후보자가 오직 이 6억에 대해서만 짜맞추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이 6억 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야당이 제기한 가장 보수적인 액수를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맞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꽤 맞춘 조작에 가깝다라고 이제 또 지적이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또한 이게 그 탈북자들에 대한 과거 언행들 굉장히 부적절한 것들이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뭐 배신자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적격 사유다. 네. 이런 많은 성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강행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행하는 것에 여론의 역풍을 극대화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450만 원을 꾸준히 받고 이 투자금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 과도한 이런 혜택은 결국 어떤 특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그랬다라고 해도 그게 특혜가 되는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대부분 유죄 확정까지 받았다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이 배추 투자로 받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판례의 어떤 부분에도 없는 사항인데 정면으로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는 또 SK로부터 수수한 2억에 대해서도 본인은 모르고 당이 그랬다. 그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뭐 인사청문회 여부를 떠나없이 이제 임명 강행하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이재명 정권의 저는 폭탄이라고 봅니다. 시한폭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료 문제가 어떤 분들이 또 폭로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굉장히 많아서 조국 전 장관도 그 청문회를 통과를 했고 이제 임명된 지 35일 만에 물러나면서 그것들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상이하게는 나오지만 이재명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한 뭐 60% 내외로 본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임명 잘했다는 것은 한 45%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그 했던 일 중에서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는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일이라고 분명히 이제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또 지금 이제 우파 보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는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가 그냥 시간이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끈기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도 열고 조금 절박함이 보여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혼자 농성을 또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조롱이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특히 이재명 당시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단식 농성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는 그런 초유의 근데 제대로 단식을 하면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말 소금물만 넣고 단식을 농성을 하는 사람들은 한시도 그 자리를 또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일 때 뭐 당무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뭐 이석을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입원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카운팅은 또 맨날 하더라고요. 단식을 하고 있다고 카운팅은 맨날 하는데 뭐 딱히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심지어는 여대 야소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었잖아요. 민주당이 충분히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입장에서 장외투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민주당 이렇게 청문회까지 민주당의 그런 판으로 만들어버리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100여 석밖에 없는 지금 군소야당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좀 농성과 같은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민주당이 이런 사실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후보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조롱 섞인 난 자료 다 냈다. 왜 단식 같은 걸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조롱하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나경원 의원이 뭐 웰빙 단식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 잠깐만 나가봐도 얼마나 지금 습하고 날씨 덥고 괴롭습니까? 그 선풍기 하나 틀고 있는 거 가지고 웰빙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럼 에어컨 켜고 SNS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지금 웰빙 지금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 탓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그런 조롱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밖에서 어쨌거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고생하는 우리 중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약간 지금 저희가 이 야당으로서 이 법적인 그런 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내부 다툼만 하고 있고. 이게 저도 로테너에서 이제 농성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게 일단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로텐더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김민석 후보의 임명이 잘못된 것이다 알려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로텐더 단식이 그냥 웰빙 단식이라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그곳에서 장기간 앉아 있고 한 자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죠. 특히 지금 날씨가 좀 더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엄청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당내 일각에서 좀 전에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이런 어떤 웰빙 단식이라는데 좀 동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등 뒤에서 칼을 꼽는 이런 발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좀 이야기고 근데 저는 이게 나경원 의원이 워낙 좀 얼굴이 좀 부티가 난 얼굴이었기 때문에 좀 표시가 잘 안 나는 그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막 수염을 기르고 하니까 밥 먹을 거 다 먹고 단식이라 해도 이게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진짜 총 가리고 이제 지금 싸워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 나경원 대표에게 의원에게 정말 강력하게 좀 지지를 좀 보내고 싶고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게 좀 동조를 해야 되고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네. 우리가 김민석 후보의 어떤 잘못된 점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이 지팡이 짚고 걸어 나오고 했던 게 갑자기 그랬죠. 생각이 나네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예, 했었고요. 예. 다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것들입니다. 네, 야당이 이 소수 야당의 어떤 이런 최소한의 투쟁의 이런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당도. 그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되고 장 내에서 이 조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 황교안 대표 시절, 나경원 원내대표 예.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의 법률안 강행을 전혀 막을 수단이 없었을 때 그때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막고자 했던 법안들이 공수처 신설과 같은 맞습니다. 법안들이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한 당시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어떤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참사를 막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소수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예. 저희가 민주당처럼 집권 초기부터 침묵 농성하고 막 야유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당의 품격을 또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네.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대여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본분을 저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등에서 칼 꼽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내 말씀 다시 비판을 하려면 조금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다음 이제 이 송민영 장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송민영 장관 이 유임된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를 했었던 분이세요. 농방사법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어제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건이 된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의원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혼이 없는 어떤 그런 공무원을 뭐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뭐 인정한 꼴인데 사실은 뭐 일반 공무원이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권의 어떤 국정 철학에 맞추는 거야 뭐 당연한 거라고 보겠지만 이 장관이 돼가지고 본인이 또 직접적으로 농망사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법에 대해서 지금은 여건이 됐다고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참 보기에도 좀 안쓰러울 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양곡관리법이 되면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듯이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그러면 이런 어떤 양곡 쌀농사 이외에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정면으로 지금 이제 위배되는 게 쌀농사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뭐 다른 농사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작용이 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도 공약은 해야 되고 부작용은 크고 하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을 좀 유임시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면 어떤 여건이 됐는지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전혀 여건이 달라진 게 지금 하나도 없죠. 달라진 거라고는 대통령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송미령 장관과 특히 지금 이주호 지금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때의 장관들이 왜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본인들이 나 이제 안 나갈란다 하고 출근을 안 해버리면 돼요. 네. 근데도 왜 꼬박꼬박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내란 특검에 의해서 뭐 국무회의 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큰 어떤 협박의 고리 때문에 지금 남아있다. 특히 또 송미령 장관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는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어떤 뭐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여요. 이렇게 양곡법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바꾼 것도 본인의 그런 위태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선 이 농민단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 양곡법은 호남에 계신 분들의 찬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어떤 정치적으로 좀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관료제 공무원들이 영혼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전임 장관을 유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구색 맞추기 시기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송미령 장관이 거수기로 전락한 것밖에 되지가 않죠. 차라리 어차피 양곡법의 이 집행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예. 내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직언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조금 설득력이 있었겠는데 과거에 농망법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법들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말을 바꾼 건데 또한 이게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전혀 지속 가능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법이에요. 이를테면은 수요가 무제한이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무제한 매입을 해준다라 그러면 네. 공급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무제한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그 포퓰리즘으로 점철됐던 문재인 정권조차도 통과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하면 반발이 예. 클 것 같으니 부작용이 클 것 같으니 송미령 장관을 유임해서 약간 좀 반대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예. 그런 생각마저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이건 방패막이로 세운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계약을 좋은 법인 것처럼 전임 장관이 포장을 해서 강행 처리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책임 회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전직 장관도 괜찮다라고 해서 난 추진을 한 것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자 하는 건지 굉장히 안타깝고 장관직을 지금 몇 년 뭐 몇 달 더 하는 게 그렇게 영예로운 일인가 이렇게까지 영혼을 팔 정도의 일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송미령 장관도 뭐 솔직히 장관을 더 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장관을 뭐 1년 한 2년 한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란 특검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지금 국무회의 참석했던 장관들, 또 그렇지 않은 장관들도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시달릴 가능성이 좀 많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좀 겁을 굉장히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금 국무회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또 뭐 조사를 받고 있는다 하니까 그런 거하고 다 좀 연계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쌀 농사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 지역에서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호남 농민들이 강하게 양곡관리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보면 신재생 에너지도 호남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정권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창출을 하려는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 전체가 굉장히 좀 형평성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양곡은 이제 무제한 사들이 되고 다른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면 얼마만큼 농민들 단체들 간에 또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농민분들 이 논농사, 벼농사를 짓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 굉장히 찬반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서라도 조금 이런 우려를 덜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 좀 섬뜩하기도 했는데 이게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수사기소 분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오래 갖고 있던 형사 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과거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좀 전 제대로 된 게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민주당 법안 내용 좀 우려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 모두 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는데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 경찰청 드나드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들이 이 지능범죄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역량이 없다. 법령을 모른다. 지금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민생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일부 수사권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데 전체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저희가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나마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차단을 시켜놓은 게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 그런 억제기가 풀어져 버린 상태다. 제동을 걸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건데 아마 민주당도 지금 아마 로드맵 자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개혁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슬로건은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집행할 능력과 역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청에게 자신들의 기관을 자신들이 해체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기관을 자기들이 부정하고 해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연히 검찰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야 5년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 사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건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소위 속된 말로 가짜않게 느껴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 정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행정적으로 얼마나 잘 뒷받침할지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야당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조용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 개혁 의 다음으로 이어질 텐데 어제 열린 법감 대표회의에서도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어요. 이 정권 초반이라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저는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예를 들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경제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기업인들 중심으로 뭐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정치나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중심을 이제
법원에서 잡아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좀 질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검찰과 이 사법부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네. 미리 알아서 이제 굴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제 북한 대표회의에서도 다루는 5가지 안건이 다 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조차도 보면 과거에는 검찰 내부망에 강력하게 좀 항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의 조직이 지금 없어지는 판에도 지금 전혀 어떻게 보면 좀 단체적인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점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 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정성호 장관 지명자 어떤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위헌 소지가 굉장히 좀 많죠. 왜냐하면 헌법에 분명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임명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네.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1년의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단계로 검경수사 조정권이 있었고 2단계로 공수처와 검수완박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2022년, 2023년 도에 걸쳐서 한번 해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도하고 2022년,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건 해결 기간이 한 평균적으로 20몇 프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는 예, 것이죠. 예. 제 기억으로 한 보통 그 전에 뭐 50며칠 걸리는 것들이 뭐 60며칠, 70며칠 그렇게 이제 걸리고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장 큰 문제가 근대 사법제도의 가장 큰 원칙은 인권 보호란 측면.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에 의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2가지 큰 원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이제 재판하는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우리는 너무 권한 자체가 분산되면서 수사 권한이 명확하지가 않다. 예. 그런 것들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된 수사에 있어도 이게 과연 경찰이냐 검찰이냐 공수처냐 굉장히 수사 기관까지의 어떤 다툼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까지 이게 하게 된다면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그러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그러면은 이제 공소청에 가든지 그다음에 중수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350명인데 그럼 2,000명이 전부 다 그러면은 공수청에 가야 되느냐? 네. 이건 말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수청에 가면 이제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가면서 직급이 이제 격하가 되는데 그러면 또 검사들이 가겠느냐? 그 실질적으로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어제 집중적으로 보도된 게 정성호가 이게 서울대 역도부 출신으로 이게 팔뚝이 굴레 이런 식으로만 좀 다루고 있는 거죠. 정권 초기라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형사사법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수처를 출범을 시켰잖아요.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소권을 달라고. 근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 민주당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정작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와 기소를 다 갖고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 과연 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줄까 안 줄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권한은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검찰도 얼마든지 경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은 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라 그러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기 위하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는 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존속의 근거도 사라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던 것이 저는 공수처를 공수청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검찰청을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공수처도 지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일 제대로 못한 것이 조직도 작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초임 검사들이나 유능한 검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어떤 권위와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건데 이거 민주당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막상 공수처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방향성은 일단 검찰 자체를 어떻게 해체를 할까에 집중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약 하나마 계속 견제하고 목소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개혁을 하곤다고는 하는데 그 개혁의 중심에 과연 국민이 있는 건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씁쓸합니다.